네, 안녕하세요. 월급쟁이의 첫 돈공부 저자 한주주입니다. 저는 지난 10년 동안 삼성전자에서 근무를 하면서 처음 입사해서는 이렇게 빚 3천만 원, 영혼까지 끌어서 소비하는 그런 영끌족이었는데요. 그 이후로 제가 이제 정신을 차리고 어느 정도 지금은 안정된 느낌을 가지기까지 다양한 투자의 경험을 가져왔습니다. 그 투자의 경험들이 너무 소중해서 제가 이 책을 쓰게 됐고요. 그리고 이 인터뷰를 통해서 그런 저의 경험들을 좀 나눠드리고 싶습니다. 그때 그렇게 됐던 이유가 그 입사자들 커뮤니티 사이에 어떤 유행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합격이 되면 그 합격 출력증을 가지고 은행에 가라. 그러면 빚 3천만 원을 마이너스 통장으로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정보를 제가 커뮤니티를 통해서 입수를 했는데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사람들이 대출을 많이 받았던 이유가 뭐였냐면 입사를 하고 나면 시간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전에 좀 빨리 여행을 다녀야 되고 하는데 돈이 없기 때문에 그 돈을 미리 땡겨서 쓰고 그 돈은 이제 입사해서 갚아라라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도 역시 그런 커뮤니티에서 다양한 정보를 입수했는데요. 빚 3천만 원의 마이너스 통장을 받으려면 이제 한 신용등급 6등급 정도가 될 거다. 그리고 이제 마이너스 7% 정도의 연이율이 발생을 할 거니까 그거는 이제 감당을 해야 된다라고 했는데 저는 그걸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가 않았어요. 왜냐면 연이율 7%라는 거는 뭐 한 달에 7%도 아니고 제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당시에. 그래서 그 빚 3천만 원을 만들기 위해서 제가 S은행을 갔는데 그 S은행에서는 제 합격증과 그리고 신분증만 보고서 바로 대출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갑자기 이제 저한테 3천만 원의 돈이 생겼고 제가 2010년 4월 달에 합격을 해서 2010년 8월 달에 그 근무를 시작했거든요. 그럼 그 4개월 동안의 그 소비의 돈은 바로 그 마이너스 3천만 원으로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영혼을 끌어서 하는 소비가 시작되었습니다. 네. 제가 어떻게 돈을 썼었냐면요. 사실 저는 항상 돈을 굶주려 있었어요. 왜냐면 대학교 때나 중학교, 고등학교 때 학생들은 돈이 다 없잖아요. 그때는 뭐 3, 4천 원짜리 학식을 먹으면서 하루하루 살아야 되는 그런 과정 중에 있을 텐데 저도 역시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특별하게 뭐 돈이 없었거나 가난했던 거는 아니고 그냥 다들 그랬던 상황 속에서 저도 어렸을 때 20대 때는 정말 예쁜 것들이 많이 갖고 싶었고 좋은 경험들을 많이 겪고 싶었어요. 근데 이제 저에게도 돈이 생긴 거잖아요. 그럼 이제 소비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3천만 원, 4천만 원이 생겼다라고 해서 그렇게 돈 한 번도 써본 적 없는 사람이 갑자기 뭐 백화점 가서 명품 사고 그런 거는 못해요. 처음부터 그렇게 했던 거는 아니고 처음엔 아울렛에 가서 나한테 잘 어울리는 예쁜 옷들을 샀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 또 유행이었던 압구정 브런치를 즐기면서 정말 소확행하는 그런 행복을 누렸었어요. 하지만 제가 진짜 본격적으로 소비가 시작됐던 거는 언제였냐면 입사를 하고 나서 이제 너무 힘든 거예요. 밤 10시, 11시까지 근무하는 경우도 부지기수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내 자신을 위해서 일종의 보복 소비를 하게 된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힘든데 나를 위해서 이 정도는 해줄 수 있지 않냐라고 하는 마음으로 이제 주말마다 백화점을 순회하기 시작했고 그때부터 이제 소비가 기하급수적으로 좀 많이 늘어나게 됐어요. 하지만 제가 이제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면 제가 백화점만 가는 엄청난 명품 거리였겠구나라고 좀 오해를 하실 수 있을까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저는 그냥 제 기준에서 합리적인 소비를 했던 사람이에요. 왜냐면 철마다 여행을 다니고 그리고 가끔씩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커피 마시고 그리고 좋은 데 가서 와인 마시고 뭐 이 정도만 했을 뿐이었고요. 그리고 가끔씩 피부가 좀 푸석해요. 그러면 피부과 다니면서 이렇게 제가 생각하는 합리적인 소비를 했거든요. 근데 매월 제 카드 소비액은 한 350만 원에서 4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 당시 제가 받던 돈이 한 260만 원, 70만 원 정도였던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는 사이에 그 마이너스가 점점 깊어졌고 그러고 정신을 차렸을 때는 제가 진짜 하나도 남지 않은 그렇게 우아한 소비 끝에 완전히 제가 거지꼴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상황에 직면하게 됐습니다. 이것 정말 큰일 났다라고 생각했던 때는 언제였냐면 그렇게 3년 동안 정말 아무 생각 없이 소비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어느 날 제가 문자 메시지를 하나를 받았어요. 고객님 핸드폰 그 요금이 그 계좌에 없어서 이렇게
뭐 2월이 됐습니다. 그때까지 좀 계좌를 확인해 주세요. 뭐 이런 관련된 문자를 제가 받고서 너무 놀라웠어요. 왜냐면 핸드폰 요금이 많아야 5만원, 7만원 정도 선이었을 텐데 그 돈이 없어서 빠져나가지 못했다는 게 너무 충격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3년 동안의 소비 끝에 나한테 남은 게 이거고 나는 정말 우아해지고 싶어서 소비했는데 우아해지기는커녕 핸드폰 값이 없어가지고 내가 이렇게 마음이 졸여야 되는구나. 그 상황이 너무 싫었는데 핸드폰 값은 시작에 불과했고요. 그 이후에 이제 카드값 연체에 대해서도 고민을 해야 됐고 줄줄이 제가 내야 될 돈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거 진짜 빨리 어머니께 이렇게 말씀을 드려서 이렇게 메꾸고 다음 달 월급 나올 때까지 보너스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되겠다. 그러면서 정말 하루하루 벌어서 힘들게 살면서 좀 정신이 들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제일 먼저 제가 했던 거는 뭐냐면요. 저는 당시에 투자에 대해서 지식이 전무한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아무 생각도 없는 상태에서 그냥 일단 돈을 빨리 모아야 되지 않냐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그때 제가 생각했던 거는 그러면 선저축, 후소비 이게 되게 좋다라는 얘기를 어디서 제가 들었던 적이 있었어요. 그래서 나도 선저축, 후소비를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그 저축을 하기 시작했는데 당장 은행에 내려가서 회사 내에 은행이 있었거든요. 당장 은행으로 가서 월 90만 원짜리 적금을 가입했어요. 근데 그때는 빚 3천만 원이 있는 상태였잖아요. 연이율 7%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때 90만 원짜리 적금을 가입했는데 90만 원짜리 적금의 이율은 한 2%에서 3% 정도 사이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제 은행 담당자분이 저한테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고객님 이거 90만 원짜리 한 달에 적금 내셔도 괜찮으시겠어요? 너무 큰 금액인데. 근데 저는 당차게 할 수 있다고 딱 말씀을 드리고 그걸 만들었어요. 그러고 나서 몇 개월 지나지 않아서 그 적금을 해지했어요. 왜냐면 제 재정 상태가 당시에 그 빚도 있었지만 그 빚에 나가는 이자, 게다가 당시 월세가 얼마였냐면 88만 원 월세였어요. 그게 단기 월세였는데 88만 원 월세가 끝이 아니라 관리비도 있잖아요. 관리비도 10만 원이 들어가고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기본적으로 들어가는 생활비까지 합하면 제 월급이 한 270, 80만 원 정도 실수령이 되던 때인데 그게 이제 빠듯하다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적금을 가입한 거였어요. 그리고 나서 몇 개월 후에 저는 적금을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건 이 방식은 아니다. 먼저 빚부터 갚고 시작하자라고 해서 빚을 갚는 것 쪽으로 제 이제 목표를 올인하기 시작했습니다. 빚 3천만 원을 이렇게 제가 청산하는데 걸렸던 시간은 약 한 1년 정도가 됐었어요. 그때 빚 3천만 원이 연이율 7%였는데 그나마 그것도 좀 연이율이 낮은 쪽으로 갈아타려고 제가 다른 은행으로 옮겼어요. 그래도 한 5% 정도의 이율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많은 분들은 요즘에 신용대출 가지신 상태에서 동시에 투자도 진행하시고 하는데 그 방식도 좋을 수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때 그런 투자의 방법들을 좋은 방법들을 알지 못했어요. 이 당시가 이제 장기 디플레이션, 장기 저성장이었던 시대였거든요. 왜냐면 2008년 금융위기 이후에 그리스 금융위기가 있으면서 유럽 전체가 굉장히 어려웠었어요. 그런 장기 저성장 상황이었기 때문에 주위에 투자를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아무도 없었고, 그래서 제가 투자 조언을 받을 곳도 없었어요. 유튜브도 그 당시에 이렇게 활성화되지 않았었어요. 제가 의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는 오로지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제 투자 지식을 쌓는 것 뿐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지식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제가 할 수 있는 거는 단지 그 5% 이율의 높은 이율의 대출을 빨리 갚는 것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저는 정말 농업적 근면성을 발휘를 해가지고 그 대출을 갚는 데 몰입을 했습니다. 그래서 회사에서 열심히 일하고 보너스 받고 그리고 가끔씩 이렇게 야근하면서 받는 수당들 모든 것들을 다 그렇게 빚을 갚았을 만큼 정말 이렇게 빠듯하고 절약하는 그런 삶을 1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었어요. 1억을 2억까지 만들 때는 어떤 과정이 있었냐면 일단 제가 빚을 갚을 때까지의 그 열심히 좀 절약하고 미니멀리즘하고 그리고 SNS나 TV를 멀리하면서 그런 소비의 좋은 습관들을 쌓였던 그런 관성이 있었어요. 그 좋은 습관을 쭉 이어가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를 모을 때까지는 제가 예금 적금만 했을 만큼 그때까지는 그런 비슷한 이렇게 상황을 이어나갔었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때까지 제가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렸는데 많은 책들을 읽으면서 투자에 공부를 했고 그 다음에 한 4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정도가 모였을 때부터 이제 투자를 시작했었어요. 그때 이제 해외 주식 투자를 시작하면서 제가 이렇게 좀 많이 처음에 좌충우돌 했었는데 거기에서 이제 좀 중국 주식 투자도 시작하면서 이렇게 어느 정도 시드머니를 불려나가고 있었어요. 그렇게 1억을 달성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1억을 2억에서 이렇게 확장해 나가는 과정에서는 제가 세계에서 가장 좋은 빅테크 기업의 주식 하나를 선택을 해서 그걸 계속 월급 탈 때마다 사모으는 방식으로 해서 그때 또 되게 시장이 좋았었어요. 그래서 좋은 운을 타서 좀 순조로운 과정으로 이렇게 자산을 어느 정도 달성을 해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1억을 모은 이후로부터는 그렇게 과거처럼 그렇게 심각하게 절약하지 않았어요. 사실 빚 갚을 때는 정말 허리띠 심하게 졸라맸었고 이제 사람들한테 저의 궁상맞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지 않아서 그렇게 좀 사람과의 애들의 만남도 조금 멀리 했었고요. 그리고 주거비도 제가 한 달에 88만 원이 나갔다고 했잖아요. 그 주거비도 대폭 줄여서 한 25만 원짜리로 제가 살 수 있는 집을 선택을 했어요. 그 당시 이제 제가 할 수 있는 방법은 쉐어하우스 하는 거였는데 다른 이제 친구 동생과 함께 이렇게 살면서 제 주거비를 절약하면서 그렇게 고정적으로 나가는 비용들을 굉장히 많이 줄였었어요. 그렇게 했던 그 소비 습관 덕분에 이렇게 좀 한 시드머니를 마련할 때까지는 그 탄력을 받을 수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는 투자가 조금 순풍을 타서 한 2억에서 3억 정도까지는 그렇게 자연스럽게 갔던 것 같아요. 제가 그런 상황이 닥쳤을 때 가장 큰 제 인생의 철학이 있었어요. 저는 미니멀리즘의 삶의 철학을 선택했거든요. 저는 절약을 죽도록 싫어해요. 이렇게 절약하고 허리띠 졸라매고 사람들한테 궁상 맞는 모습을 보여주고 그리고 내가 후배들한테 밥도 못 사주고 이런 것들에 대한 되게 큰 자괴감을 느끼는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니멀리즘의 삶의 철학을 선택했어요. 그 미니멀리즘의 삶의 철학을 선택한 계기가 있는데 제가 그 한 여자 과장님의 집에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그 여자 과장님은 이제 곧 해외 주재원인 남편을 따라서 해외로 한 4, 5년 정도 이주해서 살아야 되시는 분이셨어요. 이제 그분은 그 본인의 짐을 다 해외로 이주시켜 놓고 이제 그 텅 빈 집에서 한 달여 정도를 살고 계셨고 그때 이제 저희 부서 사람들을 집으로 초대하셨어요. 우리 집에 아무것도 없긴 하지만 이 집에서 같이 음식 시켜놓고 좀 놀면서 시간을 갖자라고 해서 그렇게 하셨는데 그 집에 딱 들어가는 순간 그 텅 빈 집에서 저희는 모두 다 환호성을 쳤어요. 그 집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텅 빈 집에 액자가 하나가 놓여져 있었고 거기에 이렇게 베란다에서 들어오는 이렇게 빛이 쫙 내려앉고 있었는데 그 텅 빈 집이 너무 아름다워서 저희는 과장님 너무 집이 예쁘다고 다들 탄호성을 쳤거든요. 저는 거기에서 그 집에 대한 관점을 완전히 바꾸게 됐어요. 제가 기존에 생각했던 집은 물건을 위한 집이었거든요. 근데 그 집은 사람을 위한 집이었고 빛을 위한 집이었어요. 그렇게 빛의 아름다움을 느끼고 이 공간의 아름다움을 느끼다 보니까 이 물건에 대한 생각이 완전히 전환이 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기존에 저는 맥시멀리스트였거든요. 항상 조금이라도 필요할 것 같은 거는 이렇게 막 여기저기 쌓아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정작 필요한 때가 되면 그 물건들이 어디 있는지 알지도 못해서 다시 사는 경우도 부지기수했었고 그 물건을 찾는데 시간들도 너무 많이 걸렸었어요. 옷도 마찬가지였어요. 옷이나 가방도 굉장히 많은데 맨날 아침마다 열어보고 뭘 입어야 되나 이러면서 그 고민하는데 쓰는 시간들이 너무 길었던 거예요. 근데 그런 저의 이제 상황을 깨닫게 된 너무 좋은 계기였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미니멀리스트로서의 삶을 실천을 하면서 제 물건들을 굉장히 많이 정리를 했고 그리고 제가 이제 막 2년에 한 번, 1년에 한 번 쓸까 말까 한 물건들은 다 처분을 하면서 제 인생에 정말로 필요한 물건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를 그때 이제 깨닫게 됐어요. 그렇게 미니멀리즘의 삶의 철학을 선택하고 나니까 절약을 하는 게 어렵지 않고 그냥 너무 쉬웠어요. 내가 갖고 싶은 물건도 없고 내가 지금 이 상황으로서 이 텅 빈 공간에 이 아름다움을 즐기는 게 너무 그냥 벅차오르게 기쁜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제가 절약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연스러운 토대가 형성이 되었었고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테레비를 멀리 하면서부터였어요. 저 원래 하루 종일 테레비 보는 사람이었거든요. TV만 하루 종일 보던 사람이
왜 갑자기 또 이 TV를 끊게 됐냐라고 말씀을 드리면 제가 또 이런 연구 결과를 봤었어요. 당시에 TV를 많이 보는 사람은 소비가 많다라고 하는 미국의 어떤 소비학자분의 연구 결과를 보고서 그 말에 굉장히 좀 자극받았어요. 실제로 제가 느꼈던 부분이거든요. TV를 보면 이상하게 사고 싶은 것들이 많아져요. 뭔가 사람이 입은 예쁜 옷은 어디 브랜드일까 찾아보다가 이거 나 살 수 있겠네라고 해서 사기도 하고요. 저 립스틱 무슨 색이지 하면서 천송이 립스틱 뭐 이런 게 찾아와서 사기도 하고, 그런 저의 소비 패턴을 이제 발견을 하게 됐고, TV를 끊다 보니까 그런 외부에서 오는 자극의 욕구가 완전히 사라지게 된 거예요. 근데 외부 욕구가 사라지다 보니까 내가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에 더 집중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노력하고 절약하고 허리띠 졸라매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그렇게 절약이 됐었던 것 같아요. 아, 네. 저는 미니멀리즘의 철학은 제 평생을 함께할 철학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거기서 느끼는 행복이 너무 크거든요. 그 미니멀리즘을 처음 실천하고 나서 제가 느꼈던 거는 뭐였냐면, 물건이 굉장히 적어지니까 제 삶이 단순해졌고요. 제가 물건을 찾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필요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물건들은 우리가 1년 후, 2년 후에 언젠가 쓸지도 모른다라고 하면서 쌓아놓는 것들은 그냥 다이소에서 언제든지 한 2, 3천 원에 살 수 있는 그런 물건들이에요. 그런 물건들 때문에 집값 되게 비싸잖아요. 그 소중한 집에 그런 물건들을 위한 공간을 그렇게 크게 마련하는 게 저는 어떤 의미가 있느냐라는 생각을 여전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런 미니멀리즘 하면서 옷이 많이 줄었는데, 또 저한테 가장 예쁜 옷, 잘 어울리는 옷만 남았어요. 그럼 선택을 하는 시간이 굉장히 많이 줄어들잖아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제 시간이 되게 많아져요. 쇼핑할 필요도 없고 선택할 필요도 없기 때문에 시간이 많으니까 그 시간 동안에 저는 좀 더 유익한 데 집중할 수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미니멀리즘의 철학을 아직까지도 고수하고 있고, 아직도 TV가 없어요. 다행히 저는 지금 이제 결혼을 했는데 얼마 전에 결혼을 했어요. 한 2년 정도가 됐어요. 근데 다행히 남편도 저와 비슷한 삶의 철학을 가진 사람이어서 TV 없이도 TV를 안 보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TV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좋은 환경이 지금까지도 이어지고 있고, 저희 집 거실은 그때 예전에 제가 봤던 그 과장님의 거실과 되게 비슷해요. 물론 소파는 있지만 소파 하나 있고 액자가 하나가 놓여져 있는데, 그 액자에는 낮이 되면 빛이 착 들어오면서 그 거실은 텅 빈 그 거실에 빛만 이렇게 있거든요. 오롯이 사람을 위한 공간이에요. 그래서 그런 저는 공간의 아름다움을 한번 느끼고 나니까 그 다른 물건들에 대한 관심이나 애착이 많이 줄어들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도 만약에 아이를 가지신다라고 하면 이게 현실적으로 많이 어려우실 수도 있어요. 아이 장난감도 있어야 되고, 뭐 필요한 육아는 뭐 템빨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것들 때문에 뭐 현실적으로 어려우실 수 있겠지만, 뭐 그런 시간이 또 지나면 아이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또 그런 여건을 만들 수 있지 않으실까. 근데 또 아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미니멀리즘 잘 하고 있는 제 친구가 한 명이 있거든요. 아이가 있는 집이 이렇게 깨끗할 수가 있구나 하는 걸 보면서 굉장히 많이 놀랐었는데, 그래서 아이가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짐이 많을 필요가 있는 건 아니구나, 그거는 삶의 그냥 본인이 선택하는 문제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저는 제 바람은 아직까지는 모르겠지만, 만약에 아이가 생긴다라고 해도 지금은 이제 미니멀리즘의 삶의 철학을 실천하고 그 이제 공간에서 아이와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그 방안을 모색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2015년 초부터 해외 주식 투자를 시작했는데요. 그 당시에는 해외 주식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저는 2015년 상반기부터 중국에 주식 투자를 했었어요. 그때 중국 주식에 투자했던 거는 중국 상해 시장에 있는 그 정말 우량한 종목으로 투자를 했었거든요. 제가 그 투자를 하게 된 계기는 뭐였냐면, 어떤 게 좀 책을 영향을 많이 받았었어요. 그때 제 눈길을 가장 사로잡았던 책이 어떤 책이 있었냐면, 지금 중국 주식 1,000만 원이면 10년 후에 강남 아파트를 산다. 되게 매력적인 제목이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될 수 있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책에서 추천한 종목들 중에서 제가 이제 좀 서칭을 해서 좀 안정하고 우량하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종목 한 20개 정도를 제 포트폴리오에 담았었어요. 그때 한 2천만 원 정도를 투자를 했었는데,
그때가 정말 사상 최고점이었던 거예요. 2015년 상반기가. 그래서 제가 2천만 원 정도의 주식을 그렇게 20개 정도를 산 이후에 갑자기 주가가 폭락하기 시작했어요. 하루에 한 30% 정도가 폭락했는데, 그때 30%가 폭락하고 더 폭락하지 않았던 이유는 서킷 브레이크가 걸렸기 때문이에요. 서킷 브레이크가 걸리면 이제 시장이 하루 동안 마감이 돼버리거든요. 근데 그게 한 몇 번 정도가 왔었어요. 그만큼 정말 심각한 폭락이었는데, 그 상황에 제가 또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렇게 정말 하락하는데 투자를 해야지 나중에는 결국에 빛을 본다라고 하더라. 그래서 시장에 피가 낭자할 때 나는 열심히 주식을 사 모으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그 와중에 또 거기에다가 이렇게 물타기를 한 거예요. 그 정말 바닥도 없는 상태로 계속 아래로 치닫았는데, 그러고 나서 정말 너무 마음이 힘들고 조급했어요. 내가 이렇게 아끼고 모아서 투자를 했는데 결국에 이렇구나 라고 하는 생각에 너무 자괴감이 들었는데, 다행히 정말 그 상황 속에서 제가 조금 마음을 진정시키는 시간을 가졌어요. 이렇게 막 바로 다 매도해버리고 그런 수도 있었겠지만, 저는 그러기에 앞서서 제 마음을 먼저 가라앉혔어요. 주식을 일단 보지 않고 제 마음을 가라앉히는 시간을 한 2, 3개월 정도를 가졌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제 포트폴리오를 재점검을 하기 시작했고, 그 이후에 정말 다행히 제가 빠져나올 수 있는 틈새를 발견을 해서 오히려 익절한 상태로, 이 수익이 어느 정도 난 상태로 제 주식을 다 매도해 버릴 수 있었어요. 그때 제가 다 그냥 매도를 해버렸던 이유는 뭐였냐면, 저는 분산 투자의 한계를 느꼈기 때문이었어요. 분산 투자 20개 정도 종목의 분산 투자를 하다 보니까, 그렇게 종목이 많으면 반드시 이상한 애들이 포함되어 있어요. 물론 좋은 종목들도 있겠지만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분산 투자를 해보다 보니까 내 마음조차 분산이 되는구나. 마음이 분산되니까 회사에도 집중할 수 없고 일에도 집중할 수 없고, 그러다 보니까 상사와의 관계가 또 다시 또 나빠지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아니다라고 생각하고 그걸 다 정리하고, 그때부터 이제 해외 빅테크 기업에 올인하는 그런 한 종목에 집중 투자하는 그 방식으로 제가 가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종목을 텐센트로 전환을 했었고요. 그 2015년 하반기부터 텐센트로 전환을 해서 거기에 이제 월급을 탈 때마다 제가 주식을 사서 모았었어요. 주식이 상승하든 하락하든 관계없이 그냥 매월 주식을 사서 모았는데, 거기에서 이제 제가 자산의 순풍을 타게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요즘에도 분산 투자 굉장히 강조하시는 분들 많은데, 분산 투자 정말 많이 생각해 보셔야 되는 거고, 분산 투자를 하셔야 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면, 이미 자산이 엄청나게 많으신 자산가 분들이 분산 투자를 하셔야지, 이미 계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고 하시잖아요. 근데 그 바구니에 담을 계란도 없으신 분들께서 막 분산 투자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저도 그래 본 결과로서 굉장히 마음이 힘들고, 그리고 돈도 되지 않고 뭉칫돈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현재 시드머니가 충분하지 않고 월급쟁이여서 매달 주식을 사 모을 수 있는 그 현금 흐름의 여건이 있으시다라고 한다면, 그렇게 좀 한 가지 종목에 집중을 해서 투자하시는 방법도 저는 좋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을 해요. 저는 지금 현재는 국내 주식은 전혀 없고요. 100% 해외 주식이에요. 그 100% 해외 주식 중에서도 세계 시가총액 톱 1위부터 5까지의 그 기업의 주식만 보유를 하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제가 가장 큰 비중을 가지고 있는 거는 애플하고 아마존이고요. 그리고 테슬라도 이제 조금 있고요. 그 세 개의 비중이 비교적 높은 편이에요. 뭐 구글이랑 마이크로소프트도 있긴 한데 워낙 비중이 적기 때문에 굳이 언급하지 않아도 되고, 그럼 제가 메인 포트폴리오로 가져가는 건 이 세 가지 종목 뿐이에요. 국내 주식은 전혀 하지 않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해외 주식에만 집중하는 이유에 대해서도 같이 말씀을 여기서 드릴게요. 저는 해외 주식을 처음에 그렇게 시작을 했던 이유가 국내 원화에 대한 불안감 때문이었어요. 저는 그런 원화에 대한 불안감에 놓였던 상황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어 IMF 때는 기억하시는 분들이 많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좀 이제 고인물이라서 기억하는데요. 그때 환율이 정말 한국 돈이 절반 가치까지 막 떨어지고 그랬었잖아요. 그랬던 경험 아마 기억이 나실 건데요. 그리고 그 이후에 이런 게 한 번 더 있었어요. 2007년, 8년 그때쯤 서브프라임 위기가 터졌을 때도 우리나라 원화의 가치는 절반이 되어버렸어요. 저는 그때 하필이면 또 미국에 어학연수를 하던 중이었거든요.
그때 어머니께서 달달이 저한테 생활비로 한 100만 원 정도의 돈을 보내주셨는데 원래 그 돈은 충분했거든요. 하지만 서브프라임 직후부터는 그게 이제 한 600불, 뭐 500불 이렇게 해서 제가 쓸 수 있는 돈이 한 5, 60만 원대로 줄어들어 버리는 거예요. 환율 때문에. 그때 제가 너무 생활고를 많이 겪었어서 한국 돈은 정말 위험하구나라는 생각을 했는데 또 그 이후에 한 번 더 경험을 하셨을 거예요. 코로나 때. 코로나 때도 환율이 굉장히 많이 치솟았었거든요. 그렇게 이렇게 국제적으로 금융 위기가 닥쳤을 때 한국 돈은 굉장히 이렇게 평가절하되는 경향이 있어요. 그게 어떤 이유인지 뭐 다양한 뭐 음모론도 있고 하지만 하여튼 그런 역사적인 사실이 있기 때문에 저는 한국 돈을 보유하는 거에 대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었고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2015년 상반기부터 해외 주식 투자를 했던 거예요. 그때는 해외 주식 투자하시는 분들이 거의 없었거든요. 거의 다 국내 주식만 하셨었어요. 하지만 저는 이 돈을 한국 돈을 빨리 달러든 위엔화든 좀 더 안정된 자산으로 바꿔 놓은 다음에 이걸로 투자를 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결심이 있었었고 그래서 이제 해외 주식 투자만 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제 지금도 그 원칙을 계속 고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투자를 할 때 또 한 가지 단점이 있어요. 국내 주식에 대한 소식이 너무 빈번하게 자주 들린다는 거예요. 저는 투자할 때 너무 뉴스 많이 보지 말라고 말씀드리거든요. 그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뉴스를 너무 열심히 챙겨보다 보면은 굉장히 일일비하고 굉장히 조급한 마음을 많이 느끼게 돼요. 뭐 예를 들어 삼성전자도 마찬가지예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뭐 무슨 큰일이 있을 때 JY가 구속되거나 할 때 항상 신문 1면에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때 갈등하시게 될 거예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해외 주식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정보가 거의 없었어요. 정말 아주 큰일이 아니면 해외 주식 관련된 정보는 뉴스나 신문이나 제가 접하기 쉽지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 두기가 가능했어요.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내가 장기를 바라보고 투자를 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 거는 바로 해외 주식이었던 것 같아요.